안녕하세요. 마음을 어루만지는 옛이야기 채널 고은야담입니다. 이곳은 오래된 전설과 숨겨진 인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그리는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고운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켜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고은야담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응원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조선시대 후기 한 고을에 이름난 대감댁의 규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을령이라 불렀죠. 얼굴은 보름달이 구름에서 막 빠져나온 듯 환하고 눈동자는 깊은 샘물처럼 맑았습니다. 대나무처럼 고든 자태에 걸음거리는 가을 단풍잎이 흩날리듯 가볍고 우아했죠. 그 처자는 얼굴만 고운 것이 아니라 마음씨도 착했고 글 공부도 남다른 규수였습니다. 깊은 밤, 을령이 등잔불 아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19번째 봄을 맞이한 을령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아가씨, 또 한숨이십니까? 이리 오셔서 머리라도 좀 풀어드릴까요? 정씨 유모가 방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습니다. 유모는 을령이 세상에 나오던 그날부터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유모, 가끔 궁금해요. 저는 왜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규방에 갇혀 바느질하고 글 읽고, 그게 제 삶의 전부인가 싶어요. 바깥 세상은 얼마나 넓을까요? 저 산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고, 아가씨. 그런 소리 마시어요. 양반집 교수는 다 그리 살아왔고 또 살아가는 법이지요. 을령의 일상은 늘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느질하고 책을 읽고 검은고를 연주하는 것이 전부였죠. 담장 너머 세상은 상상만 알 수 있을 뿐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매일 밤 을령은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큰 새가 되어 저 멀리 날아가는 꿈이었죠. 그 꿈 속에서 을령은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며 산과 들, 강과 바다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다시 규방의 작은 창문 틈으로 햇살만 들어올 뿐이었죠. 유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죠. 대감댁의 손님이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누구신지요? 을령이 유모에게 물었습니다. 한양에서 오신 김선비라 하옵니다. 아랫마을 최진사 친구분의 아들인데 과거를 준비한다고 이 고을에 내려왔다 하더군요. 얼굴이 달처럼 하얗고 눈매가 살짝 올라간 사람이라는데 글도 잘 짓는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을령의 운명을 바꿀 사내가 대감댁에 발을 들인 것이었죠. 을령은 뜰 아래 매화나무 그늘에 앉아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그녀의 옷깃을 흔드는 그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고개를 들자 서책을 든 한 젊은 선비가 조심스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그는 멀찍이서 조심스레 인사를 올렸습니다. 실례가 되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나던 길에 매화향이 그리 고와 잠시 발을 멈췄습니다. 을령은 당황한 듯 책을 살짝 덮었습니다. 낯선 이와 마주한 탓에 경계심이 일었습니다. 누구시지요? 아, 실례 많았습니다. 저는 김주원이라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곳 대감댁에 인사드리러 온 길이었습니다. 그만 아가씨의 모습을 보고 발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낯선 호기심이 살짝 어려 있었습니다. 그렇사옵니까? 갑작스레 말을 걸어오시니 놀랐습니다. 을령이 조심스레 말하자 김선비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아가씨께서 읽고 계신 책이 어찌나 고요한 분위기와 잘 어우러지던지 문득 어떤 글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시집이옵니까? 을령은 잠시 주저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저 봄이 오니 마음이 들뜨는 듯하여 시 한 줄로 가라앉히고자 펼쳐본 것뿐입니다. 시를 즐기시나 보군요. 저도 시를 가까이 두고 살아갑니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지은 시 한 수 들어보시겠습니까? 을령이 놀란 듯 그를 바라보자 김선비는 웃음기 없는 맑은 눈빛으로 읊조렸습니다. 매화가지 바람 불어 꽃잎 날릴 때 그대 모습 비단결의 달빛 스미네. 그 말이 끝나자 잠시 뜰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을령은 모르게 입술을 다물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뺨이 살짝 붉어졌죠. 그의 눈빛과 시 한 줄이 이상하게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담장 너머로 눈을 마주치고 다음엔 뜰 아래서 인사를 나누었으며 시간이 흐르자 날마다 몇 마디씩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되었죠. 을령의 마음속엔 이전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천천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김선비가 조심스레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한양에서 제가 아끼던 시집입니다. 아가씨께서도 좋아하시리라 생각되어 혹여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을령은 놀람과 함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히 읽겠습니다. 그녀는 책을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장을 펼치자 그 안에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죠. 달빛 아랫뜰 한켠에서 그대를 기다리겠소. 김. 그 순간 을령의 가슴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낯설고도 애틋한 설렘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정씨 유모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혀를 찼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두 손에 꼭 쥐며 다가와 말했죠. 아가씨, 또 그 선비랑 눈을 맞추시더이다. 그렇게 훅 빠져버리면 어쩝니까? 대감께서 아시면 뒤집어지셔요. 을령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유모, 그이는 달라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대감집 규순이 뭐니 하며 틀에 가두잖아요. 근데 그이는 제 생각을 물어봐주고 제 말을 들어줘요. 유모는 눈을 홉뜨며 손을 허리에 올렸습니다. 허참말로 그러다 혼잣말 들어오기 전에 풍문부터 도는 수가 있지요. 그 선비 눈매 못 봤어요? 말만 곱게 하지 그 눈엔 아주 요만기가 가득하다니까요. 꼭 누가 씨 한 톨 흘리고 간 오디알처럼 번들번들하다니께. 을령은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모는 또 괜히 사람 겉모습만 보고 그러세요. 아가씨야말로 속눈썹 긴 남정네만 보면 마음이 설레는구먼요. 그 선비가 얼마나 말재주 좋은지 아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남자 다 믿으면 맷돌 손잡이도 시집간다 했어요. 하지만 을령의 귀엔 더 이상 유모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이미 담장 너머 달빛 아래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을령은 조심스레 방을 나섰습니다. 치맛자락을 틀어지고 뜰을 돌아 담장 너머로 다가갔습니다. 거기 달빛 아래 서 있는 김선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가씨, 오실 줄 알았습니다. 김선비의 눈빛이 은은한 달빛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을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아씨의 용기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 순간 밤 공기는 유난히도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은 고요한 정원 속에서 조용히 얽히고 있었죠. 그 달빛 아래 그는 단정했지만 어딘가 숨길 수 없는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리 오시지요, 아씨.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할 곳으로. 그는 을령의 손을 잡아 끌어 헛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볏짚이 수북이 쌓인 그 공간은 낮에는 일꾼들의 발걸음이 드나들었을지언정 지금은 단 하나의 숨결도 들리지 않는 비밀의 방처럼 느껴졌습니다. 을령은 그 자리에서 멈춰섰습니다. 여긴 왜 이런 곳으로? 김선비는 그 말에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손이 을령의 허리께에 스쳤고 그의 입김이 그녀의 귓가에 닿았죠. 사랑이 꽃피는 곳은 꼭 비단 이불 아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야말로 더 진실하고 뜨겁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지요. 그의 말은 낮게 울렸고 그의 눈빛은 짙은 안개처럼 을령의 마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헛간은 너무. 아씨, 그는 손끝으로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공간도, 이 볏집도 오늘 밤은 모두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를 믿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을령의 손끝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볏집 위에 겉옷을 깔고 그는 그녀를 앉혔습니다. 달빛이 틈새로 스며들어 그녀의 옷깃을 희미하게 드러냈고 가녀린 목선 아래로 떨어진 속저고리 자락이 살짝 젖혀졌습니다. 김선비는 말없이 그녀의 손등을 입맞춤했고 한 손은 슬그머니 그녀의 등 아래를 감쌌습니다. 을령은 낯선 촉감에 몸을 떨었지만 그가 내뱉는 숨결이 너무도 따뜻하고 달콤했기에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아씨, 지금 이 순간 이 떨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두 마음이 겹치는 것 그보다 더 진한 맹세는 없으니까요. 그가 속삭이며 그녀를 끌어당겼을 때 을령은 마지막 망설임 끝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이 속깃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녀의 입술이 그에게 닿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이 볏짚을 스치며 부스럭거리는 소리만이 그들의 몸짓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달빛은 그들의 얽힌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가끔 헛간 벽이 삐걱대며 둘 사이를 증언하듯 흔들렸죠. 그 밤 을령은 자신이 누군가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다 가져가 버렸다는 것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교수가 김선비와 함께 다닌다는 이야기, 그리고 대감대 교수와의 정사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는 말까지 처음엔 유모가 그것을 듣고 왔습니다. 아씨, 시장 나갔다가 들은 말인데요. 그 김선비 말입니다. 요새 주막이 자주 드나든다 하더이다.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누구랑요? 을령의 손에 들린 자수가 풀려내렸습니다. 곱게 단장한 아씨 하나요. 한양서 내려왔다던데. 그리고 그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씨 얘기를. 유모는 말끝을 흐렸지만 눈빛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유모. 제발. 그놈이 대감대 교수가 어찌나 순한지. 처음엔 고개를 흔들다가도 한 번 품에 안기니 눈빛이 사르르 녹더란 말까지 그걸 자랑처럼 하고 있었어요. 그 말에 을령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가슴께가 뻐근하고 숨이 턱 막혔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손도 말도 다정했는걸요. 다정? 그놈이 다정한 줄 아셨죠? 그 손이랑 말이 아씨한테만 향한 줄 알았죠? 그런 사람들은요, 그게 재주고 밥벌이에요. 그날 밤 을령은 결심했습니다. 머리에 쓰개를 눌러쓰고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몰래 대문을 나섰습니다. 을령은 쓰개를 눌러쓰고 주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술 냄새가 어지럽게 섞여 있었고 그 한복판 기름 등잔이 흔들리는 탁자 너머에 김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곱게 단장한 여인의 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왼손으론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랬소? 대감대 교수도 결국 여자요. 처음엔 손만 닿아도 벌벌 떨던 것이 헛간 한번 다녀오고 나니 눈빛이 달라졌다니까. 주막 안 손님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허허, 그 헛간이 도 닦는 방이었나 보지. 선비님 덕에 교수님께서 화경에 드셨구만. 아니. 그 아씨 말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며 살짝 울먹이던데 그게 또 얼마나 곱던지. 김선비는 일부러 혀를 굴리며 그 말투까지 흉내냈습니다. 사람들은 포복절도 했고 옆에 앉은 여인은 웃으며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아씨는요, 예법 타령을 참 많이도 하더이다. 하지만 결국엔 내 품 안에서 다 녹더군요. 예법도 체면도 뭐 그 치마 속에서야 다 벗겨지는 거 아니겠어? 그 말에 을령은 두 다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쳤고 손끝은 차가워졌습니다. 그 아씨, 나중엔 먼저 손을 얹더이다. 눈빛이 얼마나 간절하던지 한 번쯤 몸이라 그런가 정자든 골목이든 가릴 것 없이 좋다 하더군. 크하! 아니 그럼 진짜 대감집 교수가 맡긴 한 거요? 한양 교수들보다 더한걸? 그게 바로 재미 아니겠소. 겉은 금칠한 규방꽃인데 속은 들꽃보다 더 솔직하니 그게 바로 진짜 가르침이지요. 허허. 그 순간 을령은 입을 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그녀는 겨우 이름을 부를 수 있었죠. 김선비님. 술잔을 들던 그의 손이 멈췄고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고 쓰개 아래 숨긴 얼굴이 등불빛에 드러났습니다. 아씨,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이야. 방금 그 말들 전부 진심이었습니까? 김선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능청스러운 기분 나쁘게 천천히 올라간 입꼬리였습니다. 진심? 허허, 아씨. 세상에 진심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느껴지는 게 다지요. 그날 밤에 아씨도 참 좋았소. 뭐 다정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그건 그 순간의 진심이었겠지요. 그런데 왜? 그 순간 지나면 끝이지요. 옷도 벗고 다시 입는 것처럼. 내가 뭘 훔쳐갔다 생각하시오? 아니잖소. 아씨가 준 거잖아요. 저를 사랑한 줄 알았어요. 허허. 아씨, 아직도 그런 말 믿습니까? 사랑? 그건 아주 오래 전 시 속에나 있던 겁니다. 지금은 그저 잘 속는 순한 사람만이 남는 세상이지요. 사방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킥하고 웃자 다시 주막 안은 술기운에 휩싸였고 김선비는 술잔을 들고 마무리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씨는 참 좋은 추억이었어. 정 많은 사람은 언제나 기억에 남거든요. 특히 밤이 긴 날엔 더더욱. 을령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이 세상에서 도망치기로 한 것이죠. 어느 날 새벽 을령은 간단한 보따리를 꾸려 대감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죠. 그리하여 을령은 산으로 향하였습니다. 발길이 닿은 곳은 산속 작은 절이었습니다. 오래된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그 절은 마치 을령을 기다렸던 것처럼 조용히 그녀를 맞아주었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절 마당을 쓸던 노승이 을령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묵담 스님이었죠. 수염이 하얗게 내려온 얼굴의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은 맑은 샘물 같았다고 합니다. 스님. 을령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죠. 허허, 그건 또 무슨 요망한 소린가. 젊은이가 그리 울면 꽃이 시들겠구먼. 자, 들어오시게. 이 비에 다 젖었구려. 감기 들겠네. 스님은 을령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죠. 을령은 차 한 잔을 받아 마시고 나서야 조금 진정할 수 있었답니다. 이제 말해보시게. 무슨 일로 이리 산중까지 오셨는지.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스님의 따뜻한 눈빛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죠. 그리고 마침내 김선비와 있었던 모든 일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 일을 믿고 제 마음을 내어주었는데 이제 저는 버려진 꽃처럼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가 잃은 것은 몸이 아니야. 믿음이었지. 스님의 말에 을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대 저 산끝에 핀 진달래를 보았는가? 바람이 불어 꽃잎 하나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 꽃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던가? 그대의 가치는 그대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었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네. 하지만 스님, 저는 이제 더러워진 몸. 더러워진 것은 몸이 아니라 그대의 생각이야. 몸만 나누면 다 정인가? 그럼 장터서 부딪힌 이도 혼례를 치러야지. 그대는 참 눈은 맑은데 마음은 아직 안 떴구먼. 스님의 말에 을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눈물은 조금 달랐죠. 안도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깨달음의 눈물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인의 몸을 처음이라 말하지만 진정한 처음은 마음의 깨달음이지. 그 깨달음은 언제든 새롭게 얻을 수 있는 법이야. 그렇게 을령은 산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죠. 물 깃고 마당 쓸고 나무하는 일을 거들며 점점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답니다. 을령이 산사에서 평화를 찾아가던 그 즈음 한편 김선비는 다시 기름 먹인 갓을 쓰고 새 옷을 챙겨 입은 채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도 질렸지. 규수 하나쯤은 별것도 아니었군. 하지만 마지막 수학은 하고 가야지.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대감댁이었습니다. 허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종도 하인을 시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라? 을령아 씨는? 대감은? 답은 없었고 주변을 수소문한 끝에 기방 뒷골목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씨, 며칠 전 새벽에 어디론가 떠났다고 하던데 암자 쪽이란 말도 있고. 그 말에 김선비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듯 올라갔습니다. 그래? 절집이라. 그는 이내 여염집 몇 곳에 헛기침을 해대며 수군거렸습니다. 들었소? 대감댁 규수 말이오. 그이가 지금 산속 스님과 함께 살고 있다오. 그것도 처음 밤을 거기서 치렀다지 뭡니까? 뭐요? 교수가 스님하고? 그러게 말이오. 내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들은 귀가 아프다니까. 그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절간의 밤꽃 대감댁의 부끄러움이라며 혀를 차는 소리들이 뒷담을 탔죠. 김선비는 그 소문이 어느 정도 퍼졌다고 판단하자 윗고을에서 관청 일을 보던 김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은 뜻밖의 방문에 얼굴을 찌푸렸죠. 무슨 일이시오? 김선비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꿇어앉았습니다. 별일은 아닙니다만 대감님 따님 말입니다. 을령아 씨. 대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선비는 잠시 뜸을 들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말들이 돌아서 말입니다. 산중에 을령아 씨가 절에 있다는 건 혹시 아십니까? 그게 그래서. 그래서가 아니라 그 절에 첫날 밤을 지내셨답니다. 스님과요. 뭐라? 소문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저도 믿고 싶진 않지만 참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지요. 문제는 말입니다. 대감. 이 소문 제가 입만 다물면 잠잠히 사라질 일입니다. 입을 다물기 원한다. 예. 뭐 별건 아닙니다. 그저 저도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니 여비 정도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얼굴 뵈러 온 것이지요. 대감은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피가 역류하는 듯 얼굴이 붉어졌지만 사방에 사람들이 있는 자리였기에 주먹을 내지르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면 되겠느냐? 아이고 대감 금방 알아들으시니 참 고맙습니다. 이런 게 세상 사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는 호주머니에서 조용히 봉투를 챙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씨께선 참 아름다우신 분이었습니다. 대감, 제가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어서 뭐 다 지난 일이지만 말입니다. 당장 꺼져라.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사지를 찢어 죽일 것이야. 예, 예. 아이고 무서워라. 저는 그럼 이만. 아, 혹시라도 뒷말 들리시면 저 아닌 다른 이 입에서 나왔다는 걸로 알아주시게. 허허. 김대감은 김선비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스님과 첫날 밤을 지냈다. 온 고을이 수군댄다. 그가 믿고 싶지 않아도 가문의 체면과 백성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병조를 보내라. 을령을 그 암자에서 데려오너라. 그리하여 을령은 새벽녘 절마당에서 묵담 스님 앞에서 차를 마시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병졸들에게 팔을 잡혀 끌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놔주세요. 묵담 스님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관세음보살, 을령은 본체 뒤 작은 규방에 갇혔습니다. 창문은 닫혔고 출입문엔 자물쇠가 걸렸습니다. 식사는 유모가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도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내려놓고 돌아갈 뿐이었죠. 그날 밤 대감이 직접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노기가 서려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체면을 이렇게 짓밟느냐? 절간에서 스님과 밤을 나누었다는 소문이 자자하구나. 아버님,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이든 아니든 이제 와 무슨 소용이냐? 너 하나로 김씨 문중 전체가 웃음거리가 되었느니라. 아버님은 언제 제 마음을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감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을령은 작은 규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창문엔 닫힌 덧문이 걸려 있었고 문 밖엔 하인이 서성였습니다. 식사는 하루 2번. 유모가 조용히 들여다 주었지만 그녀 역시 말없이 그릇만 내려놓고는 발걸음을 돌리곤 했죠. 하지만 유모는 매일 밤 을령의 방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숨죽인 울음이 들릴 때면 그녀는 손등으로 눈을 훔치며 중얼거렸죠. 불쌍한 우리 아씨, 왜 그놈을 왜 하필? 그날 밤 유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담장을 타고 대감댁 뒤편으로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바로 김선비였습니다. 그는 마치 장난치듯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열고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아씨, 그리워서 왔습니다. 당신, 감히 여기가 어딘지 알고. 쉬, 조용히 하십시오. 난 그저 작별 인사하러 왔을 뿐. 을령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소문 내가 퍼뜨렸지요. 절집에서 스님이랑 첫날 밤을 지냈다더군요. 입맛 없을 때는 이런 게 제일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는 마루에 비스듬히 기대 앉더니 을령을 내려다보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건 아씨 아버님 김대감께서 그 말 한마디에 금덩어리를 척척 내주시더군요. 역시 잘 물리는 낚싯줄이었소. 그 순간 을령은 피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온몸을 찌르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눈을 치켜뜨고 방 한구석에 놓인 돌 절국공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입 닥쳐. 텅! 둔탁한 소리. 김선비는 눈을 뒤집으며 머리를 감싸쥐고 비틀거렸습니다. 아씨. 그는 머리를 움켜쥔 채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문을 열고 도망치듯 마당을 질주해 사라졌습니다. 말도 못하고 절룩이며 마치 바보가 된 사람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아씨,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유모는 바닥에 떨어진 절국공이와 피 묻은 천을 보고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이년아, 그걸 이제야 했디야. 늦었지만 잘했어요. 우리 아씨. 유모는 피를 닦고 방 안을 정리한 후 곧장 김대감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대청에 앉아있던 김대감은 유모의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놈이 담을 넘었다고? 예, 담을 넘고 아씨께 그런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스님과의 소문도 대감께 여비를 뜯어낸 것도 전부 그놈 짓입니다. 김대감은 그 자리에서 주먹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딸이 그 지경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속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구나. 다음 날 을령은 스스로 문을 열고 아버지 앞에 나섰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을령아. 저는 비구니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도 그날 밤의 흔적도 더 이상 등에 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김대감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넌 이제 겨우 살아났는데 그 생을 다시 절간에 묻겠다니 나는 그게 두렵구나.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조용한 기척이 들렸고 회색 장삼을 입은 묵담 스님이 유모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청마루 위묵담 스님은 두 손을 모은 채 김대감 앞에 앉았습니다. 대감 어르신, 을령 아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또 혼자일까봐 두렵소. 남들 입에 오르내리던 그 얘기가 또 절간에서 되풀이되진 않을까요? 묵담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입은 바람보다 빠르고 그 바람은 꽃을 흔들지요. 하지만 대감, 흔든다고 해서 꽃이 꺾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은 때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일입니다. 을령아 씨는 이미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용한 곳이 필요할 뿐이지요. 그 길의 끝에서 웃게 하겠습니다. 그 웃음을 대감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대감은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을령아, 을령이 무릎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 해질녘 을령은 회색 옷자락을 입고 유모와 함께 대문을 나섰습니다. 묵담 스님은 앞서 걸었고 유모는 살짝 고개를 돌려 김대감을 향해 인사하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 뒤 김대감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어보냈습니다. 그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대감은 자신의 호위부장급 셋을 데리고 고을 주변 주막이며 술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놈이 내 딸을 내 집안의 얼굴을 더럽힌 것도 모자라 집까지 넘어들었단 말이지. 반드시 찾아서 내 손으로. 하지만 김선비는 더 이상 예전의 김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주막의 늙은 주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죠. 아이고 대감 어르신, 그 사람이라면 얼마 전에 거지패한테 두들겨 맞고 동냥하러 다니다가 짐짝에 깔려 지금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허구한 날 웃기만 하고 다닌다오. 뭐라? 아예 이골이 났지요. 돈도 다 도둑 맞았다고 하더만 이젠 누가 꽃이라고 말만 해도 웃는다 카더이다. 허허. 김대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인과응보다. 말 한마디로 사람 목숨을 흔든 자가이제 웃음밖에 모르는 게 죄가 아니고 뭐란 말이냐. 그로부터 몇 해가 흐른 어느 늦봄날 김대감은 홀로 조용히 산사에 발을 들였습니다. 절 입구엔 진달래가 피어 있었고 그 옆엔 회색 장삼을 입은 젊은 비군이 하나가 정원을 쓸고 있었죠. 을령이었습니다. 을령아,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조용한 차 향이 방 안을 채웠고 시간은 그제야 조금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죠. 건강하냐?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나는 널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게야. 아니에요, 아버님. 그날 아버님이 계셨기에 제가 제대로 길을 떠날 수 있었어요. 대감은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묵담 스님이 들이닥쳤습니다. 손엔 대나무 빗자루를 든 채였습니다. 대감 어르신, 그렇게 눈을 감으시면 차가 식습니다. 차는 식으면 떫고 떫은 말은 속에 남지요. 스님, 사람이란 게 그렇지요. 물을 너무 일찍 끓이면 덥고 너무 늦게 끓이면 아무 맛도 안 나지요. 그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 어르신, 꽃도 바람을 맞고 돌도 물에 깎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꽃은 피고 돌은 길을 만듭니다. 그대 따님은 다시 피어난 꽃이지요. 김대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맺혔습니다. 을령아, 다시 태어난 내가 그저 내 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묵담 스님은 바닥을 가볍게 쓸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사람을 쓰러뜨리지만 사람은 스스로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때 손을 내미는 건 부처가 아니라 그대 자신이란 걸 잊지 마십시오. 그날 김대감은 절 뒤편 진달래 아래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엔 을령이 손수 내린 따뜻한 찻잔이 놓여 있었고 멀리서 묵담 스님의 낭낭한 연불 소리가 들려왔죠. 마침내 김대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놓쳤던 봄 한철이었구나. 그리하여 깊은 상처 끝에 다시 피어난 을령의 삶은 세상의 소문도 사람들의 시선도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버림받았다. 고. 하지만 정작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스스로를 품었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는 다짐 속에서 진정한 삶을 시작한 것이죠. 사람의 말은 칼보다 빠르고 그 칼은 누군가의 마음을 베고도 흔적 없이 사라지곤 합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이의 마음엔 오랜 시간 끝에야 비로소 작은 꽃이 피어납니다. 을령은 그 꽃을 출가로 피웠고 김대감은 그 꽃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묵담 스님이 말했습니다. 꽃은 바람에 흔들려도 다시 피고 돌은 물에 닳아도 길을 만든다. 삶이란 그렇게 다시 걷는 것이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의 이야기가 조용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